신라 호텔의 웅장한 연회장은 샹들리에의 황금빛 조명 아래 숨막힐 듯한 고요와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산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디너의 마지막 순서. 강진우 총재의 연설을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숨죽이고 있었다. 강진우는 단상 위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는 그의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표정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었으며 마치 어떤 감정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강철벽과 같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타협을 모르는 강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냉혈한 총재로 알려져 있었고 그 수식어는 그의 명성에 걸맞았다. 연설의 끝이 다가오고 강진우가 마지막 문장을 읊조렸다. 대산그룹은 항상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리가 연회장의 완벽한 균형을 깨뜨렸다. 아바, 작고 떨리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쏟아지는 박수소리 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의 시선 끝에는 날고해진 점퍼를 입고 흙먼지가 묻은 운동화를 신은 작은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의 새까만 눈은 단상 위에 강진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동자에는 혼란스러운 연회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수한 확신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소년은 주변 경호원들을 피해 간신히 연회장 안으로 들어온 듯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하게 연출된 이 자선 행사의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소년에게 다가섰지만 소년은 움츠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강진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아바 맞잖아, 나 몰라? 두 번째 질문은 더욱 확신에 차 있었다. 강진우는 단상 위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곧이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올랐다. 이 순간은 언론에 의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냉혈한 총재에게 아빠라 부른 소년. 이는 세상을 뒤흔들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될 것이었다. 당장 저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 경호팀은 뭘 하는 건가? 강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짧게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소년을 붙잡고 끌고 나가려 하자 소년은 필사적으로 버티며 강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소년의 눈에서는 불안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년의 간절한 외침이 강진우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소년의 눈동자는 어딘가 낯익은 듯했다. 너무 오래전에 잊으려 애썼던 누군가를 닮아 있었다. 그 얼굴을 확인하려는 찰나 경호원들은 소년을 재빨리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연회장에는 강진우와 기자들의 웅성거림만 남았다. 강진우는 자신의 연설이 끝났음을 알리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총재님,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사생활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시 총재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질문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찔러왔지만 강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경호팀이 행사 보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모르는 아이입니다.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그의 대답에 기자들은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이성적인 답변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랑했던 여자를 잊은 적이 없었지만 그 관계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불과 10여 년 전 그는 젊고 혈기왕성한 기업 후계자였고
한 여자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대산그룹의 미래와 그의 가문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의 사랑은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여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냉혈한 총재가 되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려 했는데 한 소년의 등장으로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강진호는 행사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전용 리무진에 올랐다. 그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불규칙했다. 그는 리무진 창밖으로 비치는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다. 그 얼굴은 완벽하게 통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박비서요.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박비서가 재빨리 대답했다. 네, 총재님. 박비서는 강진우의 오른팔이었다. 그가 강진우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방금 그 아이, 당장 조사해. 이름, 부모, 주거지,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아주 상세하게 보고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강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박비서도 처음 듣는 깊은 긴장감과 절박함이 스며 있었다. 박비서는 총재의 감정을 엿볼 수 있는 드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총재님.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강진우는 눈을 감았다. 그 소년의 얼굴이, 특히 그 간절한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여자와 자신의 아이라면, 이성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다른 대답을 외치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강진우의 완벽하게 통제되었던 삶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소년의 등장으로 시작된 거대한 파도가 곧 대산그룹의 차가운 제국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파도가 그를 어디로 이끌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강진우의 집무실은 대산그룹 빌딩의 최상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빛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없이 깔끔했고 이는 그의 완벽주의적이고 절제된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외면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어제 자선 행사에서 겪은 충격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소년의 얼굴과 그의 아빠라는 외침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처럼 그가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련한 옛 기억이 필름처럼 재생되었다. 때는 그가 대산그룹의 후계자로서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을 때였다.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는 뉴욕의 거리에서 평범한 청년처럼 걷고 있었다. 그때 우연히 작은 독립서점 앞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옷차림의 책을 든 그녀의 모습은 그가 여태껏 만나왔던 여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녔고 그녀의 눈빛은 비록 고단한 삶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강인함과 순수함이 빛나고 있었다. 강진호는 그녀에게 이끌렸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저 평범한 유학생 진우로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뉴욕의 낭만적인 밤거리를 함께 걸었고 작은 카페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한국에서 온 미술 전공 유학생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순수함은 차가운 기업의 세계에 갇혀있던 강진우에게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영혼에 매료되었고
서연은 그의 가면에 가려진 따뜻하고 섬세한 내면을 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강진우는 그녀와 함께하며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짧은 행복은 잔인한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강진우의 아버지와 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한서연의 배경을 조사했고 그녀가 대산그룹의 후계자에게 걸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들은 강진우의 미래와 그룹의 명성을 위해 그들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런 천박한 여자와 어울리는 것은 대산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짓이야. 라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강진우는 서연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의 가족은 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에게 접근해 강진우와의 관계를 끝내도록 압력을 가했다. 강진우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남긴 쪽지에는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각자의 길을 가요. 라는 차가운 글귀만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은 그의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굳게 만들었다. 그는 뉴욕에서의 모든 기억을 잊으려 애썼고 오직 기업을 물려받아 냉혈한 총재가 되는 데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 비서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총재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박 비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는 눈을 뜨고 박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박 비서는 총재의 심리적 동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보고를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은 한건우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7살, 어머니는 한서연이라는 분이십니다. 한서연, 그 이름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그 이름이 다시금 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손을 뻗어 박 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 파일을 가져왔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파일 안에는 서연과 건우의 사진이 있었다. 낡은 사진 속의 서연은 예전처럼 아름다웠지만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건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강진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의 눈은 자신의 어린 시절 눈동자를 꼭 빼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묘하게 비치는 서연의 미소.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강진우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냉혈한 총재의 것이 아닌 충격과 혼란에 빠진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 비서는 조용히 총재의 말을 기다렸다. 그는 이미 총재의 반응을 예측하고 있었다. 박 비서 또한 10여 년 전 총재의 뒤를 이어 미국으로 가서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흔적을 지우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미 돌아갔다는 사실만 보고하고 자세한 내막을 파헤치지 않았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 우리의 아이인가? 강진우의 질문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그건 확신에 가까웠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감정을 드러내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후회와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었다.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재님, 당시 고문 변호사와 총재님의 부모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한서연 씨는 임신 중이었으며 모든 것이 총재님께 알려지기 전에 조용히 정리되었습니다. 그제야 강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다. 10여 년간 그를 괴롭혔던 배신감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대신 밀려드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죄책감이었다. 그는 서연을 오해하고 있었고 그녀가 그들의 아이를 낳아 혼자서 힘겹게 키우고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차가운 철옹성 속에 갇혀 살았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비서, 당장 그녀를 찾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그 흔들림은 복수와 재회라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것이었다. 박비서는 서울의 중심가를 벗어나 도시의 오래된 주택가에 들어섰다.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과 깨끗하게 정돈된 대로변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낡은 벽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전봇대에는 복잡한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눅눅한 공기 속에서는 기름에 지진 전 냄새와 쌉쌀한 커피 향이 뒤섞여 묘한 삶의 활기를 만들어냈다. 박비서는 낡은 지도 앱을 보며 한서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가 가진 정보는 단지 그녀가 이 동네에서 한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세워두고 평범한 차림으로 골목을 걸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빛공방이라는 낡은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유리창 너머로 아담한 공방 안이 보였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공간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손으로 직접 도자기 컵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다. 그녀가 바로 한서연이었다. 세월의 흔적은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피곤함을 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진우가 기억하는 그 눈빛 그대로였다. 강인함과 따뜻함 그리고 고요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박비서는 공방에 들어가는 대신 맞은편에 있는 낡은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슈퍼마켓 주인은 푸근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박비서는 생수 한 병을 고르며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이 동네는 참 정겹네요. 저기 저 공방은 새로 생긴 건가요? 슈퍼마켓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서연이 공방 말하는 건가? 서연이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도 벌써 한참 됐지. 그 애 정말 착해. 남의 도움받는 거 싫어하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아이를 키워. 박비서는 더욱더 흥미를 느꼈다. 아이요? 아버지는 안 계신가 봐요. 에휴, 그런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서도 쉬쉬하는 얘기지. 처음 이사 왔을 때 배가 불러서 왔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처음엔 다들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는데 애가 순하고 똑똑하게 잘 크는 걸 보니까 다들 마음이 아파서 이젠 가족처럼 대해줘. 그녀의 말은 강진우가 품고 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한서연은 임신한 몸으로 홀로 버려졌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박비서는 슈퍼 주인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캐물었다. 그녀는 서연이 젊은 시절 얼마나 재능 있는 화가였는지, 그리고 갑자기 유학 생활을 접고 돌아와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엔 엄청 힘들어했지. 가끔 밤에 몰래 숨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눈빛이 달라졌어. 오직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처럼. 그 아이가 서연이를 살린 거나 다름없지. 박비서는 슈퍼를 나와 공방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는 그제야 강진우가 이야기했던 비극적인 이별의 진실을 깨달았다. 강진우의 가족, 특히 대산그룹의 창업주인 그의 할머니는 강직하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손자가 평범한 유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강진우의 라이벌 그룹인 성산그룹의 후계자도 강진우를 견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박 비서는 과거의 모든 상황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그들이 서연에게 접근했을 것이다. 아마도 거액의 돈을 제안했겠지만 그녀는 거절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하고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다. 당신이 진우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진우가 총재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협박. 순수하고 정의로운 성품의 서연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녀는 강진우에게 미안하다는 쪽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리고 강진우는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하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은 의도된 계략이었다. 박 비서는 고개를 들었다. 공방에서 한서연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아이는 바로 한건우였다. 건우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밝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영락없이 강진우의 어린 시절 얼굴과 똑 닮아 있었다. 서연은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증오나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빛나고 있었다. 박 비서는 그 모습에서 강인한 모성애와 함께 10여 년간 이어진 고통과 침묵의 세월을 보았다. 그때 박 비서의 눈에 수상한 검은색 승합차가 들어왔다. 그 차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건우와 서연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 박 비서의 직감이 경고를 울렸다. 그들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시 나타나 서연과 건우를 위협하려 하고 있었다. 10여 년 전 그들을 갈라놓았던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워지고 있었다. 박 비서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총재님,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총재님의 가족은 이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우의 분노는 이제 확신과 책임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해야 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홀로 고통받아온 그녀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이를. 대산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 이른 새벽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강진우의 할머니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창업주인 김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대산그룹의 전무이자 강진우의 사촌 형인 강태성 전무가 앉아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한서연과 한건우의 존재, 그리고 강진우가 그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김 회장은 보고서를 탁자에 던지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강진우가 10년 전의 일을 다시 파헤치려 한다니 미쳤군. 김 회장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주름은 그녀의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녀는 강진우를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그에게 불필요한 모든 감정을 버리라고 강요했다. 그녀에게 한서연은 그저 버려야 할 불순물에 불과했다. 강태성 전무는 김 회장의 분노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항상 강진우의 그림자 속에 살았고 이번 기회를 이용해 그를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할머니, 진우는 감정적인 약점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총재 자리가 위태로워질 겁니다. 김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진우는 나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어야 해. 그의 약점은 제거되어야 한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다시 숨겨.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녀의 말은 한서연과 한건우에게 다시 한번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한서연의 작은 공방에서는 컵에 그림을 그리던 붓이 멈췄다.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가게 문 앞에는 밤마다 정체불명의 검은 승합차가 서성거렸고 며칠 전에는 공방의 전기와 수도가 갑자기 끊겼다.
수도와 전기요금은 제때 냈는데도 말이다. 오늘은 아침부터 시청 소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건물 안전 진단을 이유로 공방을 샅샅이 뒤졌다. 이 건물은 곧 재개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가 조만간 갈 겁니다.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서연은 불안감에 손을 떨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평범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모든 위협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아들 건우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건우는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엄마, 괜찮아? 왜 자꾸 한숨 쉬어? 건우의 맑은 눈빛이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찔렀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그녀는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채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검은 승합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10년 전에도 그랬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 똑같은 고통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강진우의 집무실에는 박 비서가 건네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에는 한서연의 공방에 들이닥친 시청 관계자들의 사진과 검은 승합차의 번호판 정보가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사진 속에서 불안해하는 한서연의 얼굴과 영문도 모른 채 웃고 있는 건우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이성적이고 차가운 판단만을 해왔던 그의 삶에 처음으로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 솟구쳤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그녀와 아이를 10년간 어둠 속에 가두었던 그들의 짓이었다. 총재님, 이 모든 것이 김 회장님과 강태성 전무의 지시인 것 같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밤하늘처럼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폭풍 전야의 거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나에게 알려. 당장 그녀의 공방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위협을 차단해. 은밀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박 비서는 즉시 전화를 걸어 대산그룹의 모든 인프라를 가동시켰다. 부동산 전문가를 보내 서연의 공방이 위치한 지역의 재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사설 경호팀을 동원해 서연과 건우의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는 냉혈한 총재로서의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한서연과 한건우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10년간 잃어버린 사랑과 아이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전쟁을 시작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이제 강진우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바로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냉혈한 총재에서 아버지와 남편으로 변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다. 강진우의 집무실은 이제 고요한 사색의 공간이 아닌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표정의 무감각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강철처럼 뜨거웠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계획을 따랐다.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분노와 책임감은 지난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냉철함보다 훨씬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바로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정보였다. 그는 박 비서와 함께 밤낮 없이 과거의 모든 기록을 파헤쳤다. 10여 년 전 한서연의 미국 유학 시절부터 한국 귀국 후의 행적,
그리고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수상한 일들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 문서와 종이 서류로 정리되었다. 그들은 특히 강진우의 할머니인 김 회장과 사촌 강태성 전무의 재무 기록과 그룹 내 인사 이동 기록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강태성 전무가 진행했던 비밀 프로젝트들이 드러났다. 그들은 10년 전 한서연을 압박하고 그녀의 인생을 조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총재님, 이것은 명백한 배임과 횡령입니다. 김 회장님의 비자금 일부가 강 전무에게 흘러 들어갔고 그 돈의 대부분은 박 비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돈은 한서연을 떠나게 만들고 그녀의 주변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 것이 분명했다. 강진우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증거를 더 모아 완벽하게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잔인한 행위에 대한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전략은 대산그룹 내부의 권력 재편이었다. 강진우는 이사회의 중립적인 이사들을 포섭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임원들을 요직에 배치했다. 그는 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주력했다. 강태성 전무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강진우가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로 움직인다고 오판했다. 그는 진우가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다고 믿었고 그를 우습게 여겼다. 이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강진우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한서연과 한건우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박 비서 뒤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서연의 공방 근처에 몰래 찾아갔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공방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의 심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멀리서 건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다. 엄마! 하고 외치는 건우의 목소리는 지난번 연회장에서 들었던 아빠라는 외침만큼이나 강렬하게 그의 마음을 울렸다. 그날 저녁 강진우는 공방문이 닫힌 후에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그는 공방의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서연은 지쳐 보였지만 건우와 함께 책을 읽어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진우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왔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그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내 공방의 문을 두드렸다. 서연은 문을 열었고 강진우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들은 마주보고 서 있었다. 수많은 말들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없었다. 강진우는 차마 그녀에게 미안하다거나 나를 믿어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서연 씨,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건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그녀를 외면하고 사라졌던 그 차가운 손이 이제 그녀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망설임이 가득했다. 당신을 어떻게 믿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강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을 믿게 만들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는 쉽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아들의 안전만을 생각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과거의 상처와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강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되찾아 줄 것을 결심했다. 그의 마음에선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닌 뜨거운 사랑과 책임감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진우가 공방문을 두드린 밤 이후 한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불안정한 흔들림에 갇혔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10년간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고 그 문틈으로 비치는 것은 희미한 희망과 함께 더욱 짙어진 불안감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곤히 잠든 건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을 어떻게 믿죠? 라고 되물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믿음. 그녀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큰 무게의 단어였다. 한때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강진우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이제 와서 다시 그를 믿으라는 것은 그녀가 10년간 홀로 버텨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일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는 괜찮았지만 건우의 순수한 마음이 다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엄마, 그 아저씨가 우리 아빠 맞아? 다음 날 아침 건우는 맑고 순수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건우의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건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 맞잖아. 아빠 눈이랑 내 눈이랑 똑같아. 선생님이 나보고 눈이 예쁘대. 아빠 눈을 닮아서 그런가 봐. 건우는 강진우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복잡한 계산이나 불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건우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또 다른 상처를 입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날 오후 서연은 건우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건우는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고 서연은 그 모습을 벤치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강진우였다. 그는 멀리서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서서 건우가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도 건우의 모든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건우가 넘어질 뻔할 때면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고 건우가 신나게 웃을 때면 그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차가운 총재의 것이 아닌 아들을 향한 따뜻한 아버지의 미소였다. 그의 시선에는 소유욕이나 계산적인 의도가 아닌 오직 순수한 그리움과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강진우가 10년간 얼마나 외롭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건우를 발견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 건우가 강진우를 발견하고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아저씨, 강진우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건우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하세요, 건우.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왜 우리 아빠 맞냐고 물어봤어요. 엄마가 대답 안 해줘요. 건우는 어린아이의 순진한 직설로 강진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강진우는 건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는 건우랑 엄마가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저씨가 너의 아빠였으면 좋겠어. 그의 고백은 꾸밈이 없었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강진우가 건우를 향해 내뿜는 진심과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10년간 혼자서 견뎌왔던 외로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아버지를 만났다. 서연은 건우가 강진우와 함께하는 모습에서 아들이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서연은 공방에 돌아와 밤늦게까지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강진우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저와 건우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이자 가장 깊은 믿음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건우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작은 공방 안에는 어둠 대신 따뜻한 빛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마음에는 비로소 오랜 고통의 터널 끝에서 보이는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있었다. 이제 그녀는 강진우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산그룹 본사 30층, 총재 집무실 아래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사회 긴급 소집. 안건은 강진우 총재의 경영 능력 및 사생활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강태성 전무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강진우를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는 날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옆에 앉은 김 회장은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모든 상황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강진우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수트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회의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강진우는 가장 안쪽에 있는 총재석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회의는 내가 주재한다. 안건을 발표해라. 그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태성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총재님, 사적인 문제가 회사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들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이는 그룹의 명성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입니다. 저희는 총재님의 자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강진우를 총재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일부 이사들이 강태성 전무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진우는 그들의 비난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연하게 손을 들어 박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박 비서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대산그룹 비자금 및 권력 남용에 대한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강태성 전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다. 총재님, 사적인 문제로 그룹을 흠집내지 마십시오. 강진우는 강태성 전무의 말을 무시하고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스크린에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강태성 전무가 관여한 각종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김 회장의 지시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서류들은 변조될 수 없는 공인된 문서로 첨부되어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재생되었다. 내가 시킨 일이다. 그 애송이의 감정을 이용해 그 여자를 처리해. 깨끗하게. 화면에 흐르는 김 회장의 음성 파일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성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총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는 분노에 가득 차 외쳤다. 그러나 강진우는 그의 분노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서연을 위협했던 검은 승합차의 내부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강태성 전무의 지시를 받는 부하들이 한서연의 공방 앞에서 그녀와 한건우를 감시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강태성 전무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강진우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나 박 비서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그를 재빨리 제지했다. 강태성 전무,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강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승리의 쾌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김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손자에게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녀의 권력과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들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박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이었다. 단독, 대산그룹 총재, 가족 비리 직접 폭로, 냉혈한 총재의 숨겨진 아이와 사랑.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었음을 알았다. 이사회는 완전히 강진우의 편으로 돌아섰다. 더 이상 그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에서는 강태성 전무의 절규와 이사들의 웅성거림, 그리고 무너진 권력의 잔해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서연과 한건우, 그 두 사람만이 있었다. 그는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차가운 총재의 가면을 벗고 이제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산그룹 본사 앞은 아침부터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어제 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이 보도되면서 냉혈한 총재 강진우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거대 그룹의 비리를 폭로한 남자로 탈바꿈했다. 언론은 그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냈고 한서연과 한건우의 이야기는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강진우의 행보에 열광했고 그의 진심을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강진우는 조용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대산그룹 소유의 비밀 별장으로 한서연과 한건우를 옮겼다. 그곳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으로 오직 세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밤이 되자 강진우는 숨막힐 듯한 고요 속에서 홀로 서연의 방을 찾아갔다. 문을 두드리자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슬픔이 느껴졌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진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떨림이 숨어 있었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별장 거실에 앉았다. 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 씨, 10년 전 뉴욕에서 당신이 떠나고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당신을 잊으려 했고 내 마음을 얼음처럼 굳게 만들었지. 내 가족의 말만 믿고 당신의 진심을 의심했어. 당신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를 혼자서 키웠다는 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1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의 진심. 10년 동안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뎠어요. 내가 왜 그래야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단 한 번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신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던 밤,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강진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바보 같았어. 당신을 끝까지 믿었어야 했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어리석음 때문에 당신을 잃었고
우리 아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평생을 차갑고 냉철하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모든 방패를 내려놓고 진심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 순간 거실로 건우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걸어 나왔다. 엄마, 아빠? 건우는 강진우를 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겼다. 강진우는 건우를 꼭 껴안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품에 안긴 작은 아이의 온기는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온기였다. 아빠, 우리 이제 헤어지는 거 아니지? 건우의 순수한 물음에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절대 헤어지지 않아. 아빠가 이제 너희 옆에 있을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무겁고 단호했다. 서연은 강진우가 건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강진우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의 말보다는 아들을 향한 그의 눈빛과 행동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열게 했다. 그녀는 강진우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그와 건우를 함께 안았다. 10년간의 외로움과 고통, 그리고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세 사람의 눈물은 뜨겁게 뒤섞였고 그들의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가 되었다.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서연과 건우를 품에 안은 채로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곳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이 따뜻한 온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냉혈한 총재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 건우의 아버지이자 서연의 남편이 되어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대산그룹 총재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강진우는 한서연과 한건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곳은 10년간 오직 차갑고 엄숙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강진우의 저택이었다. 건우는 거대한 저택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엄마, 여기는 진짜 성 같아. 그의 순수한 외침은 딱딱하게 굳어있던 저택의 공기를 한순간에 녹여내리는 듯했다.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새 식구들을 맞았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냉혈한 총재가 한순간에 다정한 아버지가 된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서연은 낯선 환경과 사람들의 시선에 처음에는 불안해했다. 거대한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사방에 걸린 값비싼 예술품들은 그녀의 작은 공방과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러나 강진우는 서연의 불안함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모든 공식 일정을 뒤로 미루고 오직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건우를 위해 집무실의 한쪽을 장난감과 책으로 가득 채운 놀이방으로 꾸몄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는 딱딱한 수트를 벗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건우와 함께 놀아주었다. 그는 건우가 좋아하는 공룡 모형을 들고 으르렁거렸고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보며 함께 웃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건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냈다. 한서연은 그런 강진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었다. 그녀는 그가 건우의 작은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건우의 잠든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완벽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어색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였다. 강진우는 서연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밤늦도록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10년 전의 아픈 기억들을 회상하기도 했고 그들이 꿈꿔왔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서연은 강진우가 뉴욕에서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별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해 듣고 모든 오해를 완전히 풀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건우는 종이에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나, 우리 가족이야. 건우의 말에 강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강진우의 손을 꼭 쥐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강진우는 자신의 방침대에 누워 잠든 건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건우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했다. 그러나 이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지금만큼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성공과 부, 명성이 이 작은 가족의 웃음과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의 저택은 더 이상 권력의 성이 아니었다. 건우의 웃음소리가 서연의 따뜻한 미소가 가득한 진정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강진우는 업무 시간 외에는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건우와 함께 박물관에 가고 주말에는 공방에서 서연이 도자기를 빚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서연은 강진우의 진심과 사랑을 느끼며 10년간 겪었던 아픔을 치유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강진우라는 든든한 보호자가 있었고 그의 사랑과 함께 그녀는 다시 삶의 평화를 되찾았다. 그리고 건우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는 엄마의 예술적 감각과 아빠의 지혜를 동시에 물려받아 밝고 총명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은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강태성 전무와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산그룹의 비리와 부패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들의 권력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김 회장은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고 세상의 비난 속에서 칩거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그녀의 손자이자 가장 완벽한 후계자라고 믿었던 강진우의 손에 의해 무너졌다. 그녀는 진정한 공허와 패배를 느꼈다. 그러나 강진우는 복수심으로 가득 찬 승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에게 승리는 거대 기업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고 사랑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대산그룹 총재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사랑과 인간 중심의 경영이라는 모토 아래 대산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그는 가장 먼저 한서연 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다. 이는 강진우와 한서연이 10년간 겪었던 아픔이 낳은 가장 의미 있는 결실이었다. 한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모든 열정과 진심을 쏟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강진우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서연과 건우들을 돕기 위해 헌신했다. 강진우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곳은 건우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따뜻하고 활기 넘치는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강진호는 매일 아침 건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주말에는 공방에서 서연과 함께 도자기를 만들거나 건우와 함께 공원으로 나가 축구를 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총재였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한서연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한건우를 향한 무한한 따뜻함이 가득했다. 강진우는 어느 날 한서연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10년 전 내가 너를 놓아주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이제야 깨달아.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너와 건우를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어. 이제야 이 삶이 완전해진 것 같아. 한서연은 강진우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 씨, 우리에게 10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나를 찾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겠죠.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사랑과 믿음,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건우는 엄마와 아빠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낡고 해진 옷을 입은 홀로 길거리를 헤매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을 가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다. 그의 작은 꿈은 더 이상 아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강진우와 한서연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들은 단순히 재벌 총재와 평범한 여인의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와 불신, 그리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긴 진정한 사랑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강진우는 권력과 돈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다. 한서연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강인한 모성애와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했다. 그리고 건우는 그들의 모든 고통과 노력을 상징하는 밝고 희망찬 미래의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그들의 삶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전하며 새로운 시대의 막을 올렸다.